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이죠.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평론계의 예언자죠. 송명훈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콘텐츠 읽기 안내자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희 K콘토크 댓글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예. 칭찬도 많고 뭐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노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네. 일단 송작가TV는 노딱을 받기로 돼 있는 예. 김정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위험한 방송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찍고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 포스터 같은 사진들을 이용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심의 저작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저작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거기서 얻어지는 뭐 유튜브 광고 수익 같은 거 개의치 않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노딱하고는 상관없다. 예. 다만 노출률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 식구들만 보고 있는 좀 그런 경향은 그러니까 있죠. 저번에 노딱이 붙어서 그런지 약간 조회수가 떨어졌거든요.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네. 노딱 붙을 이유를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 슈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부가. 민감한가? 그래서 막 신고를 한 거 아닐까. 그런 강력한 의심을. 또는 유튜브가 슈룹의 세계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슈룹에 관한 한 네. 왜냐면 이제 그 아시아 성남대군. 지부가 일본에 있으니까 네. 성남대군을 비롯한 슈룹의 문화적 강점이 해외로 확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고의적으로 노출률을 줄이거나 뭔가 좀 필터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아니, 네. 솔직히 진짜 요즘에 조금 의심이 돼요. 특히 정치 시사 그 채널들에 대해서 노딱 공세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조회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굶어 죽으란 얘기지. 오. 심지어 어떤 유튜브 쪽에서는요. 좋아요 수보다 조회수가 더 낮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 봐야지 가능하죠. 좋아요를 누르는 거 아닌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좋아요는 올라갈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좋아요 부대를 동원했을 때 얘기고요. 평상적으로 좋아요는 전체 노출률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나오면 성공했다고 네. 생각하면 되죠. 네. 아무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의 이런 투덜댐은 그만하고 예. 네, 본방을 가야죠. 네. 그렇죠. 네. 과연 오늘 방송은 노딱이 붙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아무 상관 안. 알겠습니다. 세오가 재미로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애청자 구독자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딱 붙어도 된다는 각오로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영화 올빼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는 썸바디였는데 아! 올빼미로 중간에 바뀌었죠. 제가 강력히 썸바디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갖고 올빼미를 내가 해야 돼. 어저께 10시 반 영화를 봤어. 그러니까 급하게. 아침 6시에 비행장에 내렸는데 하루 종일 방송하고 저녁만 먹고 영화관에 가서 또 그 영화를 봤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없었어. 꼭 이걸 꼭 보고 내가 논평을 했어야 되나? 예고편만 봐도 충분했는데. 야 진짜. 나 오늘 이 영화 곱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아, 정말요? 네. 벌써 예고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봤으니까 저런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상태가 좋았을 때 봤으면 야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누적 관객수 벌써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예. 개봉 첫날부터 7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평점도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송 작가님도 만족하실 만한데. 라이벌이 없어서 그래. 와칸다 말고는 지금 같이 걸린 라이벌이 없어서 그냥 타이밍이 좋아서 이거 나오는 거지. 예. 곧 나갑니다. 센 거 들어오면. 네. 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럴한테도 밀린다 이거. 이거 전문가 평점도 높아요. 6.71 나왔는데 박평식이라고 정말 5점 이상을 안 주는 그 악평의 대명사 있잖아요. 정말 네. 박할 것 같네요. 그 박평식도 6점을 줬어요. 오. 그 정도면은 그래도 평타 이상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시기에 평점 줄 만한 영화가 없어. 무슨 뭐 이상한 일본 영화, 뭐, 예. 그 멜로 영화, 이런 것들만 쫙 깔려있거든요, 극장에. 네. 이거 요즘 왜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 거. 우리가 블랙팬서, 네. 와탄가 그거, 와칸다. 그거 쫄망할 줄 모르고 다 도망가서 그래. 국내 영화들이.
네, 그게 쫄망하는 바람에 수혜를 받았다. 뭐 그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텐데 네. 이 올빼미가 인조 반정 이후에 소현세자의 독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르는 또 미스테리 스릴러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스테리 스릴러를 사극으로 푼다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두 분이 볼 때는 어떠셨나요? 이 작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스테리도 아니고요. 네. 뭐 드라마 소재도 없고. 네, 일단 제일 먼저 불만인 게 왜 네. 올빼미냐고. 제목 자체가 제목 자체에서. 류준열이 아니, 올빼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예. 주맹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맹증이라는 설정을 갖고 들어와서 다른 그러니까 미스테리 스릴러와 차별화를 꾀했죠. 근데 이 주맹증은 빛이 있으면 오히려 못 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두워요,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백내장이야 이게? 이 수정체 안에 혼탁한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네. 빛이 들어오면 이게 반사가 돼서 뿌얘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각막 안에 이물질이 있는 증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빛이 어두운 곳엔 잘 보이지만 네. 이게 완전히 불을 꺼야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이 주맹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맹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햇볕을 직접 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안에만 들어가도 흐릿하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한 류준열도 한 저녁쯤 되면 뛰어다녀요. 네, 그러니까 맞아. 저녁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이 영화에서 주맹증의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주맹증의 설정으로는 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촛불이라든가 등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빛이 사라지고 어슴프레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간접 그렇지. 간접 조명 하에서는 혹은 다 보이는 뭐 거지. 달빛 요 정도 그리고 밝은 별빛 요 정도에서는 보인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 제목이 될 만큼 중요하냐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왜 중요하게 보는지 올빼미라고 하는 게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 뒤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끌어와서 얘기해 봅시다. 네. 어차피 복잡. 그럼 우리는 순서 되니까. 같은 거 중요했지.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네. 그 신화 속의 올빼미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관념의 덩어리인데 그것을 현실에 주맹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신화를. 그러니까 올빼미가 왜 해질녘이면 날아드냐. 이거 꼭 엄청난 철학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요즘에 정리된 그 개념은 뭐냐면 어둡고 안 보인다. 이거 혼란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난세, 혼란스러운 상황. 그럴 때 선악이 뒤엉키고 정의가 모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게 올빼미라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어. 혼란스러울 때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마땅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규명해주는 영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첼리스트 관련된 사태, 공익제도 이것까지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오늘 현실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잘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데 여보세요. 첼리스트까지는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따 가볼게. 네, 예. 지금 저 무리수 이미 던졌고요. 내가 처음에 올빼미란 제목을 봤을 때 네. 내가 잠깐 김성수 평론가님 같은 착각을 했어. 올빼미가 뭐의 상징이냐. 이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맥상통하는 게 얘도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에요. 그럼 일루미나티는 뭔 조직이냐 이거지. 네. 예, 속공 조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잘못된 체계에 저항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비밀 결사 같은 거잖아. 예. 그래서 난 이게 단체전인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 결사를 통해서 인조 반정이나 또는 소현세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암투를 벌이고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들여다봐 이건 대여대불이야. 그냥 맹인 변호사가 짝대기 휘두르는 거랑 얘가 맹인 침술사. 그러니까 맹인 침술사가 침 휘두르는 거랑 네. 똑같은 거야. 히어로야. 나머지 애들은 다 조연이야. 유준열 하나만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원탑 주연. 그런데 못하는 게 그런 없죠. 것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자. 사실 이 영화는 뭐 정치 영화, 외부 영화가 아니고 유준열 혼자서 실컷 뛰어다니는 액션 영화 그 이상을 더 이상 난 평가해 줄 수가 없더라. 히어로물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철저히 계산된 거라고 봐요. 이게 진짜 우리 송 작가님 말대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 영화다. 그러면은 저도
별로 평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스포일러 장렬. 자, 지금서부터 올빼미를 안 보신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뭔 스포일러야. 어디서 장사를 망치려고. 알겠어. 올빼미는 돈 주고 볼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 14,000원 굳히시고 이걸 들으세요. 예, 예. 네. 아, 그건 괜찮다. 그건 괜찮다. 우리는 이 포션이야. 그건 괜찮다. 장사를 망치러 온 게 자. 너무 웃기네. 보세요. 네. 지식인들이 싹 죽은 거야. 인조 반정으로 지식인들은 죽었어.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인조 반정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회의 개혁과 혹은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다 이미 도륙당했다는 거예요. 반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그 욕심이 드글드글해가지고 반정의 수괴들한테 줄을 댄 자, 아니면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할 사람들이 궁에 없으니까 인조가 그렇게 제멋대로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치기 지식인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소현세사 정도 돼야지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소현세사는 독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술사는 자기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정말 그냥 절반 정도 배운 사람이야. 서민들 중에서. 오히려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가 더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제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고 보니 하급 관리들로 대변되는 이 서민들은 다들 보고 알고 있었어. 지금 어쩌다 본 어공이 아니라 늘공들. 이 정부에서도 늘공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을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런데 그들이 이 올빼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언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많이 봐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결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김동욱 평론가님의 영화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고. 아니 왜 안 죽었어요? 예? 왜 안 죽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조명증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맹인이 들어서 나는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영화적 설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 예. 이 말 그대로 아까 왜 자꾸 내가 이걸 개인 액션 영화라고 하냐면 정치적 서사 지금 설명드리는 이 정치적 서사 안에 이 올빼미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익제보죠. 그러니까 공익제보든 뭐가 됐든 네. 혼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온갖 거를 사실 다 해요. 나중에 증거까지 만들어 오잖아요. 왼손 글씨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야. 그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금부도사가 형장에서 딴 사람은 다 죽여서 머리를 매달아 놓고 얘만 살려서 보냈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설정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만 또 그 다음에 예. 결국은 얘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인조의 사망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는 유준현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 이 인물은 진짜 없어요. 나머지 인물은 100% 네.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예. 가상의 인물을 넣어갖고 안에 거를 막 흐트러뜨리긴 했지만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흘러온 팩트의 결과를 아무것도 변동시키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올빼미라고 하는 유준현의 역할 안에 역사적인 역할, 혁명가로서의 역할,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아하. 이건 그냥 단순 재미일 뿐인 거야. 요거는 좀 진짜 너무 단정적으로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얼치기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준열이 여기서 주맹증 환자라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침술사로서도 일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그 실망받는 최고의 침술사가 허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보조 의사로 들어갈 뿐이지 어의가 아닌 거거든요. 어의가 데리고 다니는 침술사, 그러니까 그렇죠. 보조원일 뿐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강력하게 이게 어공들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이 어공들은 정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게 시스템의 중심에 서서 자기 할 일들을 합니다. 성실하게. 생활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기네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올빼미의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특히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 수치심을 갖다 느끼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금부도사가 수치심을 느껴요. 차마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발흥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이 얼치기가 진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금부도사는 뭘 했습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안위를 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난 대전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영원히 갈라서지 못할 거니까 예. 내가 어차피 오늘 평론 안에서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갈 거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부분 하에서의 얘기 전제를 바꿀게. 그럼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야. 네. 철학자들은 올빼미가 밤에 움직인다고 해서 올빼미가 생각이 많은 줄 알았어. 하지만 동물학적으로 볼 때 올빼미가 밤에 움직이는 이유는 얘가 돼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금류 중에 네. 올빼미가 날개에 비해서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가. 맞아요. 그래서 멀리도 못 날고 높이도 못 날고 오래도 못 날라. 아주 취약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대낮에 사냥을 하면 달아나는 어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사냥감을 사냥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낮을 포기해버리고 낮에 자고 밤에만 이 눈을 동공체를 최대한 열어가지고 밤에 보이게끔 눈을 개조시킨 거야. 그래서 올빼미의 최고의 특징은 뭐냐? 밤에 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낮에 자고. 날아갈 때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펄럭거리면 소리가 나잖아. 네.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날개를 촘촘히 싸가지고 글라이드 타고 내려가듯이 팔강이라고 조용히 내려가갖고 모르게 콱 집어서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낮에 자고 밤에 고민하는 올빼미가 아니고 그냥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남으려고 바꾼 거야. 근데 철학자들은 보고 겁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안에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이 그런 종류의 말하자면 착시다. 본인이 끌어다 대고 싶은 철학을, 끌어다 대고 싶은 지금 이 어려운 정치 환경에 이런 사상을 거기다 지금 심하게 몰입시키고 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 송 작가님이 갑자기 오늘 이과가 되셨어. 그리고 나는 문과가 돼가지고. 아주 감성적이었어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조금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신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공을 사실은 이 신화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 내러티브 읽기의 전공을. 그러면 이거는 인류가 오랫동안 터득한 그런 지혜들을 오늘날 온고지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서양으로부터 온 개념에 가깝지만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 왜 지혜의 여신은 올빼미를 데리고 있는가? 그 올빼미가 바로 지혜의 상징이라는 건데 그 지혜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 어두울수록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나가야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게 지식인들이에요. 실제로 이 지식인들의 이 상징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보존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막 멸종이 올 것 같아. 그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걸 잃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서로가 다 죽고 자멸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올빼미라고 하는 개념들이 살아있게 되면 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그 지혜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찾게 만드는 것이, 위기를 뚫게 만드는 것이 지식인들의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 신화는 더욱더 강화되어 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시록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부분을 오히려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재미없어. 빨리 가요. 자, 이 맹인 침술사 천경수 역의 류준열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 먼자들의 도시라는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소설이죠. 영화이기도 했고. 근데 올빼미와 비슷하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맹인을 통해서 다양한 반전을 꾀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좀 사용이 됐던 방법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표절로 고발하려고 했어요. 어떤 것도 표절했어요. 아니 이게 그 2년 전에 나왔던
침묵의 멜로디라고 하는 침묵의 멜로디. 침묵의 멜로디가 맞나? 하여튼 이제 맹인 흉내라는 피아니스트가 예. 어느 집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갖고 공연을 하러 가는데 눈앞에서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걸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블라인드 멜로디라고 하죠. 블라인드 멜로디. 예, 2018년도 아마 인도 그 드라마로 해갖고 이게 나온 걸 거야. 근데 나는 그 안에 있는 그 맹인으로서 그 피아니스트인데 맹인인 게 더 대접을 받으니까 맹인인 척 하다가 그쵸. 그런 상황에 엮여가지고 말하자면 협조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들켜요. 맹인 아닌 걸. 그래가서 이제 계속 그 사건이 엮이는 이거랑 내러티브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거 고발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또 뭐 십몇 년 전에 드라마 극본 공모를 통해서 네. 된 시나리오래. 그래서 2013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시간 타임이 엮여서 그래서 내가 원 대본을 보고 싶은 거야. 원 대본의 내용이 진짜 지금에 있는 이 드라마 올빼미 내용이랑 비슷한 건지 원 대본은 안 그랬는데 요거를 2018년도에 보고 네. 약간 각색을 해갖고 중간에 바꿨는지 이거 검증이 필요하다. 자, 일단 2013년에 이 김보연 작가라는 사람이 원작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 스토리텔링 공모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슈룹을 했잖아. 참 희한하게 둘이 잘 비교가 되는데 그때는 오펜이라고 민간 시장에서의 공모전이잖아요. 민간 회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개발시켜주는데 막 돈을 쏟아붓고 멘토를 붙여줘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먼저 했거든요. 공공에서 한 걸 오펜이 따라한 거예요. 근데 공공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야. 여기서부터 예전에 뭐 스토리텔링 공모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다가 야, 나이 이렇게 먹어갖고 뭐 할까. 근데 그때 했어야 됐어. 그때 그래봤자 늦지 않았는데 2000년대였는데 아직 2010년대도 아니었는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진짜 됐어요. 이제 내가 그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 줄 알아? 나는 이미 등단한 극작가인데 거기 들어가서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예, 각설하고. 근데 거기에 이 김보연 작가가 1780명 중에서 18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통과를 한 거야. 난 7,200개 중에 1등한 사람이야. 더 대단한 거기서- 분이시죠. 나 초등부, 중등부, 대등부, 일반부 다 합쳐갖고 7천여 개 작품의 대상 한 초딩도 거야. 거기서 끼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중에 1등이 대상이니까. 초딩, 중등이랑 뭐 해서 이겼다고 진짜 자랑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 교과서에 실렸잖아. 네,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어쨌든 지금 그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이 돼서 그 이후에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이제 안태진 감독이 4년 전인가 한 5년 전인가 그때 선택을 해서 시나리오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빛을 보게 된 거라서 아마 그 4년 전 생각하면 안태진 감독은 저 작품을 봤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딱 4년이면 딱 그때잖아요. 2018년.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주맹증 모티브를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미 처음에 2013년에도 올빼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맹증이라는 건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의관이 아닐지도 몰라. 그렇지. 그냥 올빼미 소년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소년이 예. 뭐 요거를 목격하는 목격자로 참여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격자 모티브는 이런 아마 전문적인 엔지니어, 전문가로서 직접 끼어드는 데는 솔직히 이 브라인드 멜로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마지막까지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인드 멜로디 안에 지들이 살겠다고 배신하고 뒤집고 협박하고 이걸 또 비슷하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가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악인이야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악인들을 상담해서 본인이 어느 순간에 악인이 돼요. 주인공도. 그리고 막 끊임없이 배신과 복수와 막 이런 것들이 얽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과 훌륭한 조연들이 있지만 유준열 한 사람 말고는 영화 끝나고 역할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인조. 그 사람도 안 나. 야, 이건 좀 우리 유해진 배우가 정말 열심히 내가 했거든요. 유해진 배우 엄청 좋아하거든. 네. 다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거 럭키에 나온 그 네. 암살자 그거였지만 어찌 됐거나 이 모든 역할들 중에서 이번 역할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을 정도. 네, 지금 마침 또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살펴볼게요. 예, 캐릭터들. 네. 인조 캐릭터. 류혜진 배우는 처음으로 본인이 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설레했습니다. 출세한 거죠. 네.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 올빼미를 찍었던 이 세트장이 부안 세트장이거든요. 네. 이 부안 세트장에서 사극들을 많이 찍었고 왕의 남자도 했었죠. 왕의 남자가 일단 천만 찍었죠. 네. 그 다음에 명량. 천사 우리 이 영화 사상 최고의 그 흥행을 기록한 명량도 거기서 찍었어요. 그리고 사도, 뭐 관상.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무조건 대박들이 나오는 거야. 평가 좋은가 봐. 최소박이겠네요. 아니야. 아직 단정하지 마세요. 나 요거 300만 여보세요? 넘는다고 보네요. 저는 300만 무조건 넘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올빼미에서 17년 만에 네. 처음에 그때는 그 뭐였지 이름이? 육갑이, 쌍놈이었던 육갑이. 육갑. 광대 육갑이었던 그 유해진이 왕이 되는 거예요. 17년 만에. 그리고 그때 육갑이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던 그 조연출이었던 안태진 감독이 지금 감독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인조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자고요. 인조라는 캐릭터가 평상시에 어떻게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보수주의자. 응? 보수주의자면서 품격이 나름대로 있고 명분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어요. 네. 우리 남한산성의 인조, 박해일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자기가 소신을 갖고 있는 그 명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갖다 내던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조가 유해진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없어. 완전 악역이 됐죠. 완전 악역이다. 이 사람은 생존 본능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한테 죽는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사방에 사람들을 죽이는,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의심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지금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떠오르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검찰이 거기에 인조처럼 구현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박해일에서 유해진이 돼 있는 외모도 얼마나 다릅니까? 본인이 처음에 인조 반정을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의 뭔가 명분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지금 그 인조가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돼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서 초라한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합니까? 구한 와서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본인이 CG도 없이 한 거예요. 그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조금만 인상만 써도 워낙 불편해 보이긴 지금 해. 가능하신가요? 나는 살이 많아갖고 마비가 잘 안 오는 타입이라 어렵긴 한데 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 역사적인 부분의 팩트 한 2가지 정도만 난 정리하고 싶어요. 예. 네. 인조는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예.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조선 왕조의 전반전 하프타임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자,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해서 종족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는 사실은 다 세조의 후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적통이지 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정재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요게 내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요게 이제 광해군 때 끊기면서 조카 먼 조카뻘인 유해진처럼 알겠고 그때 유해진처럼 인조가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왕이랑은 아직 혈통이 다른 인조가 태어나게 되고 이게 고종까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단 혈통의 변화가 생기는 네. 거죠. 두 번째는 당내 붕당의 파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북파와 그러니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요. 북인과 남인의 차이는 뭐냐면 신흥 이제 그 당시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막 후금하고 명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 누구를 따를 것이냐를 그렇지. 놓고 북인과 남인이 나뉘었어. 예. 근데 광해는 임진왜란을 치렀고 예. 어찌 됐거나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이 덕을 봤는데 그 덕을 이 전쟁을 치러 봤는데 힘없는 나라는 안 되겠더라. 일단은 신림외교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금나라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이나 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의리 없다. 명이 우리 그래도 형제국인데 이게 되냐라는 차원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던 네. 때였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금한테 이게 청나라한테 안 치였는데 고지식한 성리학자였던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반청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고. 요즘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정확한 부분. 예. 이 고지식함 때문에 결국은 이 두 번의 호란을 겪게 되는 거고, 그 호란의 와중에 말하자면 지금 소현세자의 비극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을 철학적인 소신으로 그린 게 남한산성이에요. 그렇죠? 박해일이 그렇잖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신으로 바로 원래 우리의 형제국이자 주인국인 명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한산성의 인조였다면 지금 이 인조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윤석열 같은 인조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뇌가 비어있어. 여기서 죽어드는 거는 있어. 남들 얘기는 듣기 싫어. 자기는 왕족이니까. 그래갖고 가가지고 마구 지가 아는 것만 떠드는 거야. 그런 인조인 거예요. 이걸 그려냈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힌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다. 인조 캐릭터, 전에 없던 캐릭터의 탄생이다. 왜 이 가치를 몰라주느냐. 윤석열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인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역사적으로 실수를 많이 한 왕이고 예. 사실상 이제 조선을 약소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렇죠. 네. 이 조선의 어떤 흥망을 망가뜨린 왕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예.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외교적 소신의 변화가 뭘로 일어났냐는 거지. 사실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얘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안에 있는 철학자들이 소현세자한테 다 쏠려 있는 것처럼 이제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왜곡이라는 거야.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면 소현세자는 인질로 청나라에 가 있다가 네. 청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현세자가 끌려갔을 때는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을 할 때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인질이 필요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쪽 우리 대신들한테 우군이 돼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인조반정에 성공하고 나서 북파, 즉 청나라 편도 들어야 된다, 후금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싹 다 조륙이 돼갖고 없어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정에는 청나라 편을 들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맞아요. 대려 소현세자가 오면 청나라랑 친해져갖고 더 불편하니까 이건 우리 소현세자를 발라야 됩니다 하는 애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최대감으로 나오는 최명길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최대감이면 영상이고 그럼 최명길이가 나서 갖고 소현세자를 청나라랑 친하니까 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중시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역사적 고증에 완전 실패하고 가고 있는 시점 중에 여기서 하나인 거지. 우리는 아까 장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이 영화는 정통사극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팩션이고 그리고 퓨전사극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흔들면 안 돼. 이거를 갖다 고정논란의 모든 걸 갖다 빠뜨려 버리면 진짜 물을 버리려다가 아이도 같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갖다가 되짚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왜 이 소재를 좋아했냐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 3대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소현세자의 독살설. 네, 왜냐면 소현세자 독살, 고정황제 독살, 네. 그다음에 그 정조의 독살.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받는 왕손의 독살 중에 가장 큰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 네. 근데 거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 거라고 가장 지지받는 독살설이 소현세자의 독살설이죠. 왜냐면 그게 죽은 형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곱 구멍에서 피가 네. 나왔다. 근데 그게 잘못돼 있다는 거야. 어. 그거는 진짜로 그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도 그 두 버전이 있어요. 한 버전, 왜 이 버전의 차이가 나냐면 하나는 책으로 남아 있을 때고
80 몇 년도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왕조실록이 역사적 실록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왕실들 들어가는 이제 잡다한 그 계산 그 뭐라 그러지 가계부부터 병상일지 의료일지 그 이외 교육일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통합을 하는 그 두 가지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은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거밖에 못 봐. 이 날짜를 찍으면 이 날짜에 있는 이거밖에 못 보고 다른 실록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못 보거든. 근데 이게 디지털화 되고 나서는 이게 통합이 됐어. 그래서 이 소현세자의 암살이 암살이었을까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해볼 결과 이 음모론 전문가가 보기에는 암살이 아니야. 독살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거를 나는 이제 그 슈룹은 공상소설이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건 소현세자와 인조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가 실제 존재하는 역사인데 만일 이 잘못된 전제 안에서 풀어난 이거를 우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진지하게 봐버린다고 하면 그 시대의 역사상하고 그 시대의 그 외교 관련해서의 알력, 왜 소현세자하고 인조가 친자식, 친아버지 지간인데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이탈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겁나게 무서운 영화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소현세자가 우리나라에 귀국할 때 소현세자를 환영하는 대신들과 소현세자가 우리 뭐 서민들한테는 모르지만 조정 안에서 인기를 끌었고 소현세자가 오는 걸 생각해서 인조를 밀어날 생각을 하고 있는 대신들이 있었다? 절대로 노야 이건. 이 전제 자체를 배제하고 영화를 다시 해설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현세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래 우환이었죠. 사도세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결이 다르죠.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썽을 워낙 많이 일으키는 실제적인 폭탄이라면 소현세자는 잠재되어 있는 미래의 어마어마한 그 핵폭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현재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을 숭배하고 청을 갖다가 배격해야 된다는 걸 주장해가지고 그 국난까지 그 모든 백성들이 국난을 빠뜨리는 그런 결과까지 빚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신들이 소현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걸 너무너무 겁냈죠. 두려워했지. 두려워했죠. 부파의 부활이 되니까. 이 인조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죽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왜냐면은 지금 그 소현세자한테 왕위를 갖다가 물려주었을 때 자기는 정상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했던 업적들이 전부 다 몰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빼미에서 그려내고 있을 때는 자기가 복수를 당할 것 같다는 거, 그래 거의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그 부담으로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밀하게 그려내지 못한 부분은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의도가 달랐다. 그 정밀하게 그려내는 건 정치 드라마에서 그려내고 이거는 미스터리 스릴러예요. 미스터리 스릴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의 역할, 그게 뭐가 됐어야 되는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정치 드라마를 펼쳐가면서 소현세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질타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드라마들 이미 많이 있어. 많이 했다니까. 내가 직접 기획한 작품 중에서 흔적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흔적이라는 작품은 그런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 약간 또 종교적으로 경도돼가지고 그게 이제 소현세자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막 풀어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오바가 있지만 기본적인 해석은 바로 송 작가가 말하는 해석, 그게 이 일종의 주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구도를 바꿔가면서까지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올빼미의 역할이라는 거죠. 당신은 늙공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중신들은 어공인 거예요. 어공. 뭐 임명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왕위에서 바뀌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궁과 또 일종의 시스템들을 전부 다 움직이는 하급 관리들, 이 하급 관리들은 오히려 늘공에 가까운 거예요. 이 늘공들 수많은
실제로는 조선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의 궁중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위 대가리가 바뀐다고 그 대가리에 맞게 싸우고 맨날 우리 사극에서 보던 것처럼 윗대가리 잘못만 나왔고 도륙당하고 책임져가지고 그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뿐이었는가? 네. 그렇지 않다. 그럼 늘공이라고 보시는 그 올빼미 천경수 역할의 유준열 배우는 내부 고발자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내부 고발자로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그 살인의 장면을 목격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해요. 살리려고 생각을 해요. 세자빈에게 편지를 쓰죠. 네. 편지 쓰기 전에는 자기가 가서 힘을 빼고 아, 네,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한다니까. 살리려고 간 얘가 거죠. 살리려고 네. 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어이가 자기가 침을 하나 놓고 왔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바람에 황급히 도망치다가 눈도 밟지 못한 사람이니까 흔적을 남기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서 왜 첼리스트 얘기를 꺼내냐면 첼리스트가 지금 범인이라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술자리에 있었고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갖 공격을 다 받았고 그리고 그런 공격에서 자기가 그 위협을 당하다 못해 실제로 모든 생계 수단도 다 끊어졌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먹고 살기라도 하려고 저쪽에 붙으려고 번복을 했더니 번복한 것 때문에 또 온갖 공격을 갖다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이전에 사랑했던 함께 동거까지 했던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 올빼미의 그 내부 고발자가 고스란히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과연 첼리스트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올빼미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 송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한 장에서 지금 쓰러지는 그런 태아씨를 선택을 할 것인가? 갈치려고 지금 이 영화 평론을 시작했구만. 목적이 따로 있었네. 자, 한번 그래도 선희 씨처럼 이렇게 웃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걸 이현정 비현정 귀에 걸면 여보세요. 거기까지가 아니야. 라고 야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이 영화의 실패는 뭐냐면 역사적 고증 없이 무조건 소윤사자는 죽었고 독살이고 또 이게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극중에 이게 영화를 보면서도 불편한 거야. 저건 아닌데. 몰입이 잘 안 되지. 저거는 저런 의도로 저렇게 된 게 아닌데. 그런 걸 내려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퓨전사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야. 아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일단 내가 야,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소현세자가 아무 생각 없이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볼모로 끌려가기만 해갖고 8년 동안 잡혀있기만 했다. 이랬을 것 같으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애초에 뭐 이런 부자관계나 갈등관계가 생기질 않죠. 굉장히 이게 그 정략적인 부분 안에서 역사가 너무 띄엄띄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소현세자의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럼요. 쉽게 말해서 이게 소현세자하고 인조는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재위를 하고 나서 처음에 정묘호란이 먼저 일어났어요. 병조호란 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한번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분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인조가 절반을 데리고 강화도로 가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는 나머지 절반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요. 예. 그래서 소현세자가 전주 이씨 소현세자파의 시조가 됩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6살 때 이미 국정을 나눠서 할 정도로 국정에 탁월했지. 파트너 있고 탁월하게 됐어.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그리고 그리고 9살, 그리고 26살 정도 돼갖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고 아버지가 쓰러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잡혔어.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실 소현세자가 스스로 희생을 한 거죠. 희생을 해서 아버지 대신에 동생 복림대군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말하자면 대리 인지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명나라도 있고 후금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조는 복림대군만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걸로 안 된다 그랬거든. 너무 사랑했거든, 솔직히 처음에. 네. 소현세를 진짜 사랑했다고. 그리고 믿었고. 그래서 그 소현세자가 아버지를 대신해갖고 거기 간 거야.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그 골모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연골대 장군부터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게 명나라를 물리치고 청나라를 만들게 되는 타이강가요. 이름이 그런데 하여튼 그 왕이 왕자로 있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심양에 가갖고 자기가 농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갖고 돈도 벌어. 시장을 열고 예. 그 돈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조선 풀어주죠. 사람들을 사갖고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인조가 보기에는 야 저게 내가 보냈다고 삐져가지고 사병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 저 새끼 땀만 먹은 거 아니야? 작은 왕이 되어버렸군요, 이미. 이미 그쪽에서 이제 왕이 된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왕을 따르죠. 추대하려고 그러지. 네. 따르지. 리더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높은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명나라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지금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사신을 또 보냈다. 사신이 또 실수를 해갖고 다 죽게 생겼어. 쫓아가갖고 로비해갖고 내 얼굴 봐서 얘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외교관의 역할을 또 다 해요. 근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새끼가 지금 벌써부터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거 돌아오면 굉장히 불편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왕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현세가 8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번을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휴가를 와요. 인질로 갔다가 그게 2번을 휴가를 와. 그게 인질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질이 그거는 아니라 그냥-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야, 청나라한테. 거의 유학 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인질이 아니라. 거의 유학이 됐지. 8년 동안 유학 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야, 너 인질인데 풀어주디? 너 도대체 뭐야 정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소현세자가 올 때마다 싫어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망해버렸으니까 인질이 필요 없어진 거야. 그냥 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조가 느끼기에는 야, 쟤 오면 청나라가 곧 나 그만두라 그러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소현세자는. 그래서 소현세자가 왔는데 아무도 환영 인파가 안 나갔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거든요. 네. 심지어 소현세자한테는 자식이 그 세손 하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원손 말고 또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주가 2 있었고 왕자가 3 있었어. 네. 원손 밑에도 딸린 동생들이 3이 더 있었어요. 2이 더 있었어. 1명도 안 나오잖아. 네. 원손 얘기만 나오잖아. 저는 무슨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1명밖에 없는 거야. 문학적 압축. 문화적 압축이 아니야. 나중에 그 석철이랑 그 삼형제가 나중에 네. 전부 다 제주도 귀향을 갔는데 다 죽어요. 근데 막내 하나가 살아남아. 그래서 얘가 이제 말하자면 자손을 늘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주희 씨 그 소현세자파가 살아남은 거야. 근데 인조의 직장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조는 어찌 됐거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세자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손을 안 세우고 그다음에 그 동생 복림대군과 복림대군의 아들까지 왕세자로 지정을 해놓고 죽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끝까지. 자기 정치적 위치를 2대에 거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 노력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소현세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가설은 나지만 지금 소현세자가 죽은 거는 사실상 암살이라기보다는 병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굉장히 정말 장황하게 우리 죄송합니다. 역사적 시간이 사실에 너무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지만 근데 이런 점검들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송 작가는 확실히 용기가 있다. 자기 할 말은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타협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라마를 보는데도 영화를 보는데도 드러난다. 네. 이런 점은 높이 사고 싶다. 그래서 난 이거 싫어.
이거 흥행되면 안 돼. 상상을 좀 하세요. 상상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줍은 얼마든지 내가 타협을 해줄 수 있어. 왜요? 아니 그건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저래서 그냥 아예 요즘에는 나 이렇게 어줍지 않은 그런 논란에 빠지기 싫기 때문에 아예 관계없는 그럼. 얘기다 이렇게 아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쵸. 그런 자막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관계 있는 걸로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예. 저 역시나 이 영화에 나온 내용이 실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새로운 사실 너무 많이 알았네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하긴 했습니다.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공익제보 대해서 얘기해야지 공익제보. 공익제보에 대한 얘기는 해야죠.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화에 3개의 중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맹증. 네. 그러니까 낮에는 못 보는 사람이 밤에는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과연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느냐.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좀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이 공익제보가 두 번째 얘기예요. 이 공익제보는 눈앞에 그런 공공의 이득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네. 때 용기 있게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를 갖다가 묻어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을 누구나 다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는 내가 그 제보를 구현해내지 못하더라도, 제보를 더 널리 알려서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송 작가님 볼 땐 어떠셨어요? 아휴,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이 영화를 재미없게 만드는 게 극적 요소를 떨어뜨리는 연출에 제일 큰 미스가 있었어요. 예. 어떤 그게 거죠? 뭐냐면 주인공들이 다 모였을 때지. 그 마지막에 인조 뒤에서 침을 놓고 있는데 세자빈이 증거를 갖고 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어이가 있고 이거를 모의했던 빈이 하나 있죠. 빈이 하나 네.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조 씨, 예, 네. 저 안은진, 아유 이 연기 잘했어요. 네, 그 조 씨가 있는데, 자, 그 상황에서, 고변을 한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얘기했습니다. 얘가 독침을 썼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하이라이트와 긴장감, 이게 빵 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인조가 뭐라 그래? 허술한 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칠칠치 못한 놈.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얼마나 무서워. 그게 무서워? 무섭지. 아니, 이 그 극적인 드라마의 대반전은 그따위 대사 한마디로 해갖고 그걸 날려보는 단 말이야? 그 1시간 반 동안 내내 봐도 뭔가 진짜 그 클라이막스가 모두 집중돼야 될 그 대목을 그걸로 카바를 친다고? 그러니까 경빈이 아주 용기 있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지금으로 보자면 네. 국회의원 역할을 한 거야. 면책특권 뒤에서. 세자 빈이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은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죽이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서 눈앞에서 조작을 해서 죽여. 선망초로. 네가- 자, 네가 갖고 온 전복이에다 감히 여기다가 약을 타. 지금 이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 너무 허술해. 내가 기대했던 그 진짜 뭔가 음모와 막 사람들의 쫄깃쫄깃한 극적으로 맛이 막. 그런 게 나는 있는 게 일부러 아니라 그걸 일부러 노렸다고 봐, 송 작가님.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저렇게 하잖아. 너무 허술해. 다 보여. 그런데 대놓고 해. 지금 봐봐, 한동훈이 하는 말. 국회의원이, 정당이, 정치 깡패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얘기하잖아. 더 탐사가 정치 깡패입니까? 그러니까 협업이 그런 협업입니까? 그 억지를 쓰는 건 맞는데 이런 드라마의 핵심은 이제 뭔가 정의 구현이 되려는 순간 모두가 악인이었다는 게 이게 밝혀지는 그 최고의 그 어떤 극적 반전이 있어야 될 그 연출을 너무 허술하게 해버리는 거야. 어렵게 왕세 손을 구해가지고 업고 뛰어들어가고 편전에 딱 뛰어들어. 거기는 뒤에. 뒤에 최대감. 두 번째 클라이막스에서도 두 번째 클라이막스. 최대감이어야 되네. 최대감.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래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우리끼리 대본 정하고 어떡해. 두 번을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그건 좀 허술하긴 했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세자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심해. 그럽시다. 그러면서 나가서 합의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뒤에서 또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았는데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믿으면서 에게 왕이 저 모양이야 또 이러고 간다? 그 다음에 저놈을 끌어다 목을 베라 그래갖고 목이 주렁주렁 달린 촬영장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나는 그 영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날아가는 거지. 그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간 본연의 본성이 뭔가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본성은 두 개예요. 모든 철학자들은 동서양 고금에 다 말했어요. 이게 측은지심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저절로 발응이 돼야 돼, 마음이.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있고, 두 번째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개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하나는 새손. 원손이 불쌍하잖아요. 너무 측은지심을 계속 갖죠. 오줌을 가리지 못해. 무서워서. 아빠 엄마가 없이 8년을 넘게 살았고 평생 소원이 아빠와 엄마랑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밤에 혼자 나와서 그 찬 물에 새손이 옷을 빨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동생이 떠오르고 혼자 있을 동생이 그러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 보십시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런 결단을 한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느껴야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저주받을지어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소현세자는 독살됐을 것인가?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명확한 독살의 근거는 없어요. 특히나 극 중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독침을 써가지고 독침을 많이 놔가지고 독살을 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의원 실물 이영익인가요? 이영익은 실존 인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침구예요. 이 사람 직접 침을 놔갖고 소현세자 침을 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이 사람을 소현세자의 증상을 완화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에 성공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약화가 되니까 또 침을 놓기는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문으로 놨던 침은 번침이라 그래갖고 이 깊이 안 들어가는 침을 달궈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침을 넣는 약간 온열요법이 가미된 침요법이었기 때문에 독침을 쓴다라고 하는 작품의 설정은 팩트와 전혀 어긋납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인조와 소현사가 똑같이 학질로 죽었기 때문에 학질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독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다 공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선의 왕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의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위험이에요. 두 사람 다 음식을 못 먹었고 죽을 먹어야 할 정도였고, 소현세자는 300명의 시강원 학자들하고 의관이 따라가면서 교대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위장병에, 만성적인 위장병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학질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는 이 사람이 2월 달에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학질은 이제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모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 2월 달에 와서 5월 달에 결국은 발병을 해도 죽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학질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학질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학자들이나 제 주장은 이 바이러스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얻어온 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병증이 없는 병이에요. 근데 유행성 출혈은 굉장히 그 진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달이나 겪지 않아요. 그거는 에볼라 같은 종류는 빠릅니다만, 이게 만성으로 오는 출혈열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장기 부전으로 이게 축적이 되고, 이게 발병하는 데까지 잠복기가
3주에서 5주까지 걸려요. 그러면 만일에 이 사람이 북경에서 출발했을 때 그런 그 장염에 가까운 출혈열을 갖고 왔었다고 치면 와서 발병해서 치료하다가 그 병증 우리나라에서 못 찾죠. 우리나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오구에서 피를 토하고 그 출혈열의 증상으로 이게 장기 부전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나고 쏟아져 올라온 거거든요. 이걸로 하면 학질은 아니더라도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위의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한 북경 지역이나 심양 지역에 그와 같은 출혈열이 매년 그러니까 패스트와 비슷한 형태의 출혈열들이 매년 일어났었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옮겨와서 죽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병이 어느 형태로든지 남아 있다가 이게 이제 위장이 건강하거나 그 저항력이 강한 사람 안 죽거든요. 네.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해진 인조나 주변 식솔들한테 옮겨가면서 그 아들들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병사를 했는데 비슷한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인 인도 역시도 그와 비슷한 출혈열 특히나 위장이 약했던 어떤 특징에 의해 가지고 가족력으로 그렇게 시해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범인은 바이러스다. 그렇죠. 범인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타임오프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못 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나는 송 작가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와서 제대로 된 사실을 좀 들려주세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죠. 짚어주셨고요. 저도 처음에는 또 송 작가님의 이런 의문점에 굉장히 약간 혹해서 많이 빠져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출혈열에서도 약간 갸웃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처음 들었을 때와 약간 비슷한 갸웃함이 있거든요. 이걸 꼭 다시 한번 2차 뭐 검증 검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쪽을 다 까고 있어요. 저만 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화 올빼미에 대한 평론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영화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떨어질까봐 우리는 주변부 얘기를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저희 방송 보시면 끝납니다. 저도 사실 영화를 안 보려고 해서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한 3분 50초짜리 예고편을 봤습니다. 재밌어. 그래서 봤어요. 예고편이 제일 재밌었어. 예고편이 예고편 전부였던 이외에는 영화. 아무것도 없었어. 난 세상에 예고편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 3분 50초 안에 1시간 50분이 다 들어가 있어. 여보세요. 여러분 올빼미 예고편 보시고요. 저희 케이콘 토크는 풀 버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썸바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썸바디를 먼저 하고 나는 재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거 요즘 그 이송중기 그 영화에 재벌집 막내 아들 완전 꽂혔어요. 저도 너무 난 재밌어요.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이병철과 정주영을 데려다가 드라마를 만든 건지 몰랐어. 말은 상관이 없다는데 상관이 이거는 사실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런 건 왜 배반이 아닙니까? 상관없다 그러고 현실을 갖다가 다 안 비틀었잖아. 뭘 뭘 있는 역사가 맞잖아. 비튼 게 없어 이거는. 삼성이 제철 샀습니까?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왜 이걸 지금 해야 된다고 보냐면 이 결론을 우리가 먼저 예상해야 돼. 예상을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평론을 할 자격이 되는지 과거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는지 그 테스트를 다음 주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 나를 갖다 까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죽자는 거지. 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